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섬소녀님이 이런 말씀 하시네요. 영희님 태땅이 왜 이래요? 속당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맞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방송 들으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뭐가 답답한지 괜찮은 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 지부장과 함께 최근 수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써니님께서 조댓글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셨는데 감사드리고 정말 배동호님도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들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공정수능, 사교육 경감 등 교육부가 어제 킬러 문항 배제를 위한 어떤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떠한 종류의 대책인 것이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어제 킬러 문항 배제한 공정수능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통한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및 공교육 강화 대책, 그 다음에는 이제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한 공정수능 만들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 네. 그다음에 킬러 문항 배제를 하겠다. 이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사교육 카르텔 이런 얘기 정확히 뭔지 사실 좀 감은 잘 안 오는데 네.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 등이 겹쳐지면서 초중고등학생 1인 사교육비가 2017년에 27만 2천 원이었는데 지난해 41만 원으로 급증했고 사교육 총액이 그래서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 공교육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와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실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등을 언급했고요. 초등학생은 늘봄 학교를 통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체육 및 예술 활동 방과 후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항상 이상하던데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17년도에 27만 2천 원, 지난해 41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집에서 쓰는 돈 진짜 더 많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 학습지 같은 거 한두 개 보통 네.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에 학원 하나 보내면 또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보다 적네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하게 쓰는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보면요. 킬러 문항 배제한 수능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변별력을 가리는 이제 킬러 문항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가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상위 1%가 맞출 수 있는 소위 킬러 문항을 이번 수능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수능에서도 공교육 과정에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은 변별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 배운 데를 일부러 콕 찾아가지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 이런 킬러 문항은 없애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은 사실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진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것을 또 내놨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모의 평가를 점검한 결과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뭐 과목은 주요 과목인 국어랑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총 480개 문항을 확인한 결과 22개 킬러 문항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의 분석은 좀 짧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제가 어제 대형 학원 또 이렇게 관계자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한 분은 수능 변별력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 일주일 만에 검토를 끝난 것이 좀 이제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셨고 또 공개된 킬러 문항의 정답률이 함께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과연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킬러 문항은 공개라는데 정답은 안 말해주니까 정답률이 안 나왔죠. 이게 정확히 뭔지 정답률을 안 말해주니까 그래서 보통 뭐 10% 이내로 맞추는 것을 킬러 문항이라고 했다 그랬다가 뭐 30%가 맞추는 킬러 문항도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관식이라서 5% 밑으로 이제 3%, 2%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던 것들이 있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30%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위권 학생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있죠? 네. 정부 여당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비가 급증했다고 이제 원인을 분석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수험생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5개월 남은 수능을 이제 앞두고 졸속 추진은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2017년도에 27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40만 원이 넘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 비용이 급증했다고 할 수 있나요? 상당히 이상한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집에서 뭐 교육할 수밖에 없고 네. 학교 잘 못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공교육보다는 그래서 그때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화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뭐 야당에서는 수험생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사교육 비용이 급증했으니 해결하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정정부 탓인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인근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분실한 휴대전화는 이제 시민이 찾으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제 어제 서울 중부경찰서가 이제 25일 있었던 일을 이제 밝힌 것입니다. 사실 이거 정말 저는 좀 꼭 말하고 싶었는데 6.25 전쟁 기념식에는 법무부 장관만 사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정부 쪽에서는. 박민식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네. 그분은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거기 갔더라고요. 대통령 같이. 예. 그러면 도대체 정부 측에서는 누가 나온 건지 제대로 지금 보도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유일하게 그래도 어쨌든 정부 쪽 입장이라고 해서 장관이 나와가지고 참전 용사들이나 그 후손들하고 같이 자리하고 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강력 사팀을 막 불러가지고 수색하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그래서 경찰서가 이제 밝힌 것은 25일 한 장관 쪽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에 당일 형사 당직팀이었던 강력 4팀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휴대전화가 없어져서 누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면서 경찰이 이제 찾은 건데요. 습득자가 근데 경찰서에 분실물을 접수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니,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강력팀이 막 출동을 해가지고 다 뒤지고 그래요? 그죠.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핸드폰을 많이 잃어버려 왔지만 경찰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건 좀 이제 권력 남용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분실물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이게 일반적인 루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 4팀이 그리고 딱 하필이면 그때 당직이었대요. 팀 전체가.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한 장관 쪽에서 신고를 했었고 이제 경찰팀이 이제 수색을 하면서 장충 체육관을 수색했는데요. 이제 근처에 CCTV를 분석을 해서 재향군인의 관계자 A 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A 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이제 신고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한 뒤에 이제 한 장관이 분실된 핸드폰을 찾고 이제 그 다음에 통화를 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이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민키님께서 앞으로 휴대폰 잃어버리면 강력계를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YMG2님께서는요, 한동훈 장관 핸드폰 비번 20자리도 넘는 건데 풀지도 못할 거면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셨네요. 재향군인의 어떤 분이, 시민분이 전화를 습득해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것을 알려졌는데 이거 좀 너무 오바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지면 이제 당직팀이 출동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일각에서 시민들이나 이제 댓글 반응을 보면 사실 이건 조금 무리한 당직 게 아닌가. 잠깐만요. 핸드폰 잃어버렸다 네. 솔직히 들어오면 강력계가 출발 당직팀? 네, 강력팀? 당직팀이요. 네. 근데 하필이면 당직팀이 당직팀이 강력 사팀이라고요? 네, 팀 그렇습니다. 전체가 일요일이었는데. 네. 네. 뭐 일단 경찰 측에서의 해명이기 때문에 중구는 그 강력한 사건이 별로 없나 보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진아 기자하고 얘기 잘했는데요. 하나 김동준님께서 너무 재밌는 질문 하나 해주셔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킬러 문항의 예. 딱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네. 핵폐수 처리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질문이고요. 1. 고체화, 2. 바다방류, 3. 한국 관료 음수. 그러니까 한국 관료들이 먹어라 이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 관료들이 먹어라. 답은 뭡니까? 글쎄요, 저는. 정말 킬러 문항인데요. 대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 뉴스 세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아까 있었던 킬러 문항의 예시 정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번을 많이 보내주시는군요. 한국 관료들이 마신다. 이거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 출제자가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윤석열 정부가 수능 5개월을 남겨두고 수능에서 변별력을 따지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교육부에서는요, 공정 수능 가이드라인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과 교육 관련 이야기 나눠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는? 저희는 올해 34년 된 단체이고요. 주로 이제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된 정보, 그리고 또 아이들 학폭 관련된 상담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단체입니까? 어떻게? 네, 오래됐죠. 아마 학부모 단체로서 가장 오래된 단체입니다. 네, 사실은 순수한 민간 단체죠. 네,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이 돼요?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들이 회비를 또 내가면서 이렇게 우리 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참교육을 해보고자 이렇게 또 뭉친 단체군요. 여기는 혹시 관에서 보조금 같은 건 안 받죠? 없습니다. 나 하도 그냥 무섭게 뭐라 하길래. 저희 그래서 순수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속 너무 시원하네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번 치시고 혹시 뭐 도울 일 있으면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뭐 워낙 말들도 많고 네. 수능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시끄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를 할 건데요. 정부가 어제 최근 3년간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 중에 킬러 문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문항들은 변별력을 위한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어차피 니네 못 푼다. 그냥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이 옛날에 해주던 말이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1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밝힌 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30%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런 네네. 것도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까? 글쎄, 저는 그게 변별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킬러라는 말은 어쨌든 죽이는 문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은 1등급에서도 또 가장 상층인 아이들이 이제 맞습니다. 맞추기 위한 네, 초고난도 네. 문제인데 한 2, 3등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정부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아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 사실 그러면 킬러 문항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좀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너무 손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그냥 막 어렵게 꼬여서 문제만 네네네. 내면 변별력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기 때문에 변별력이라는 것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꼬아내고 지문을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괴물 문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시정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킬러 문항의 사례를 보면은 네. 이게 과연 킬러 문항이 맞는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킬러 문항의 개념부터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 또 학부모들도 이게 과연 킬러 문항인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현실적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수업만 잘 따라가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교육 시장이 커졌을까요?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네, 교육부 같이- 장관을 예, 하셨잖아요. 예. 한 번 더 장관을 하셨는데도 별 나아지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외려 그러한 정부의 그 말 한마디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그 졸속 그런 사교육 경감 대책이나 킬러 문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럽고 지금 한마디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애들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방향성 설정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또 교육부에서는 9월 모의 평가 때 네. 아주 야심차게 본인들이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애고 네. 그런 사례를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네. 정말 교육부 장관님이 네. 뭐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는 건지 저도 한번 학수고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겠다고 우리 부총리가 말했으니까 과연 그걸 휘두를 사람이 있는지부터 좀 의심스럽다 네, 이런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자, 부총리가 또 말한 게 있어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학원가나 선생님들, 일타 강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부총리가 말한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학원들이 불안 마케팅 한 게 없는데. 없죠. 불안은 지금 정부에서 조장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예. 말 한마디에 또 교육부 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네. 예, 그렇게 사교육 시장에 이권 카르텔이 있었으면은 여정 뭐 하다가 지금 수능 5개월 남겨둔 시점에 지금 발표합니까?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수능 킬러 문항을 검토해서 또 사례를 발표하고 굉장히 졸속적이고
학부모들을 참 바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학부모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런 범죄 용어까지 막 쓰시면서 하는 것들이 되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저런 말을 해야 하는가. 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나이스 2,800억을 네, 그거 들여갖고 진짜 나이스. 지금 학교 현장은 정말 지금 났죠. 생난리입니다. 정말 이런 무능한 교육부 장관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제 보통 학생들 성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 학교에서 이렇게 입력해 놓는 네, 것들 그렇죠. 부모님들이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접속해서 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뭐가 문제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개발을 했잖아요. 네. 2,800억을 들여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범도 좀 운영도 하고 보통은 이런 것들은 방학 때 좀 시범을 그렇죠. 해보면서 네. 차질 없이 운영되는 걸로 본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이죠. 지금 남의 학교 정답 문제도 나오고 지금 있으면은 아이들 이제 뭐 기말고사도 해야지 되고 그렇죠. 좀 있으면 고3 아이들은 9월이면은 수시 또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렇죠. 접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혼란이 없을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는 없었고 아하. 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부분을 잘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면피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나이스입니다. NEIS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읽을 땐 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2,800억인가 들여가지고 사실 개통이 됐어요. 근데 개통 직후에 오류가 나면서 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학교에 소속된 선생님이면 A 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B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야 될 텐데 그냥 정보들이 다 그 안에서 섞여버려가지고 이게 막 다른 학교 시험지나 답안지가 유출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문항정보표 출력 기능을 중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하는 문항정보표 관련 오작동이 확인된 사례가 10건이 넘는다고 지금 하고요. 주로 서울과 경기권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답지 오출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엄마 아빠들이 도대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경남 지역의 학생은 그러니까 고3 교과를 맡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엄마 정아무개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부모님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네. 실컷 성적을 입력했는데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어쩌라는 얘기를 교사들끼리 하고 있다. 이번 선생님인가 보다. 교사들끼리 하고 있다. 엑셀이나 워드 이중 저장 등 각자 도생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난리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근데 혼란을 일단 저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혼란을 얘기하는 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없지 네네.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교육 100년지 대계라는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지금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대학 입시 제도 부분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서 이런 그 발표를 했는지를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교육부의 그냥 발표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나중에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왜 출범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에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교육의 온상이었다고 일컬어졌던 자사고, 네. 외국어고도 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저번에 그런 고등학교 없앤다 그러면서 또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가 이번에는 그런 고등학교를 또 존치한다 그러면서 또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예. 그 지금 자사고 부분은 그
현재 이주호 장관님이 이명박 정권 때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제고사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저희는 특공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제고사를 또 부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학부모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사교육 시장으로 학원으로 갈 갑니다.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니라 사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교육 넌센스입니다. 네네. 사교육을 아예 강화시키는 쪽으로 얘기한 거다. 네네. 현실을 잘 모르나 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말은 공정 수능 얘기하고 공교육을 경쟁력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EBS 시스템을 강화시키겠다.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지금 발표한 내용 보니까 네. 유료했던 거 무료화하겠다. 그거밖에 저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유료했던 거 무료로 한다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발표할 게 아니라 더 무엇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그냥 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발표할 때마다 더 혼란스럽죠? 네네네. 혼란이 가중되니까. 그리고 네. 내용이 없어요. 속빈 강정처럼 네. 아주 소리만 요란한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 학원들도 되게 바짝 긴장하고 얼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발표를 하면서 학원이든 뭐든 간에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사법적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좀 약간 협박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네네. 부분이 있어서 비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글쎄요. 전 글쎄요? 사교육 시장에 그 학원 강사들이 열심히 가르쳐갖고 일타 강사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분들이 본인들의 노동 가치로서 받은 그 고액 그 수임료가 뭐 잘못됐나요? 그러면은 고액 변호사들 또 예능인들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지 갑작스럽게 이 모든 킬러 문항의 주범을 사교육 시장으로 좀 돌리고서 본인들은 아 우리는 정말 공교육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더 우습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 사교육도 대응하겠다. 초등 네. 돌봄 및 체육 예술 등 수요를 흡수하고 중고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지금은 특별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죠?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유보 통합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저 학부모들은 사실상 유보 통합의 내용이 지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유치원도 지금 영어 학원인데도 유치원으로 좀 가장을 한 고액 학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네. 예, 사교육 시장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환영을 하고요. 이왕이면은 유치원 교육도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교육하고 요즘 생태 전환 관련된 그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 교육 과정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그 교육부가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액 컨설팅 학원은 필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어 대형 입시학원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도록 하겠냐는 거를 물어보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거 그냥 사실 하나만 한 얘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공공 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학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도록 입시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공공 컨설팅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을 조금 더 이제 연수를 시켜서 컨설팅을 선생님들이 한다는 강화하겠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공교육 내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뭐 조금 더 친밀한
세부적인 그런 이제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도 시도교육청과 또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먼저 충분한 네.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자녀 돌봄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원하는 학부모가 대기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돌봄 이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 돌봄이 확대되어서 뭐 키움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돌봄은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은 없고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겠다. 네. 그럼 4년 안에 하겠다. 나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내용만 발표하고 나면은 본인들의 역할을 다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우리 애들 학교 다 졸업하겠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모의고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수능에서 육모, 구모 이 두 네, 가지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6월 모의고사랑 9월 네, 모의고사.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실력도 점검하지만 방향성, 앞으로 나올 수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때문인 그렇죠. 건데요. 지금 육모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육모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금 이 교육부나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잘못됐다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구모를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모라는 게. 네. 그러고 나면 곧바로 수능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구모 한 번 가지고서 우리 수능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결정이 될까요? 왜냐면 구모는 또 앞으로 몇 달 남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인재정책관인지 그분이 호언장담해서 9월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네네. 아이들이 수능 시험은 지금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그런 막중한 시험인데 아이들이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녀도 만약에 지금 고3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전 국민이 지금 수능을 바라보는 그 입장과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이 수능을 쉽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공교육 컨설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마미 행복님이라는 분이 저는 안양인데요. 신청하니까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타 학교 진학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진로센터도 있고요. 진로 네. 진학센터에서도 나름의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진학 상담도 해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 새로운 게 아니군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공공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가? 공공만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용호님께서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의 공교육 교사들로 구성된 입시 전문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건가 네, 봅니다. 맞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미리다님께서 9월 11일부터 수시 접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나이스는 지금 날리고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그 수시에 필요한 다 그 평가를 써주시잖아요. 네네. 그게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성적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뭐 했는지에 대한 네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류 시스템을 가지고서 아이들 수시 접수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를 지금 대책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인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해결이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국가가 지금 불안감을 더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감의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건지, 그리고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절대평가화할 건지, 고교 학점제로 인해 갖고서 2028년부터는 대학 입시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전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나 이런 걸까요? 교육부부터가 지금 본연의 지금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왜요?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네. 예. 3월 달에 그러면은 그렇게 발표했었으면 이렇게 호되게 당할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예. 지금 왜 이 시기에 얘기합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때 근데 3월 달에 그런 킬러 문항에 대한 뭐 얘기라던가 그런 게난 사교육 못 경감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지금 모든 원인은 지난주에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해외 순방하기 전에 수능 문제를 누군가한테 또 듣고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 한마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교육이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냐 정시냐 그러니까요.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도 확확 바뀌니 아니 학부모들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희 학부모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끔 교육이 좀 지속 가능한 것들로 좀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교육부에서는 아무 발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 제발 그냥 바꾸지 말아달라. 제발 뭔가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아. 기존에 있는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지원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줘야 되고 그럴 시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어쨌든 학부모와 소통 그리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뭐 우리들의 얘기가 조금 반영이 된다거나 뭔가 좀 효능감이 있다거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누구와 소통하는지 학부모들의 생각도 천차만별일 거고 그럼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소통하겠다. 그럼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네, 어떻게? 건지. 네,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항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말로만. 예, 그리고 어떤 기관하고 지금 소통하겠다는 건지 가장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시도교육청하고 교육감님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진짜 힘들게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또 불안을 잠재우려면은 네. 학부모님들이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응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던가 가장 좋은 건 중국처럼 사교육 금지법 만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발표하면은 네. 학부모님들은 피부로 확 와닿아 갖고서 와 너무 잘한다 박수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는 이런 현상이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코미디인지 희극인지 비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자조적이 되는데. 자, 수능교육,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도 지금 예고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도대체 사교육 카르텔이 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사교육 카르텔이 뭡니까 도대체가?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모르세요? 지금 그러면 수능 출제자들하고 뭐 사교육 시장하고 단합을 했다는 건지 그런 뭐 증거가 있어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뭐 하면은 조사하고 검사하고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슨 지금 법치 국가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용어 자체도 네. 좀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카르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이주호 부총리가 한 말이긴 한데,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이 결탁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서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수능 문제를 낸 선생님께서 네. 나 수능 문제 낸 사람인데 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선전하면서 학생들이 끌어모으는 이런 거 안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 광고, 뭐 허위 광고,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네. 그걸 그렇게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교육 안에도 범죄가 들끓고 있구나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왜 이렇게 용어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아까는 그 컨설팅을 한다든 사교육 카르텔, 이권 카르텔 또 뭐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하니까 사교육 시장엔 중킬러 여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또 용어들이 또 생겨나면서 또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사교육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안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정부에서 말하는 수능 출제위원하고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 결탁했다. 그럼 이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죠. 반드시 그건 범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법적 처벌을 하면서 정말 일벌 100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박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카더라 통신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일타 강사들이 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 동요하지 말아라, 내가 잘해주겠다 네네. 이렇게 말한 이후에 갑자기 이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하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학원가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수능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이런 이제 엄한 그 지령이 떨어졌대. 아예 위에서 SNS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가 이제 사교육 시장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공교육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근데 뭐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동안에 본인들끼리의 네트워크나 뭐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또 대응하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여튼 사교육 시장이든 공교육이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지, 이 사태를 야기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지가 학부모들은 관심사고요. 제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좀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좀 가이드라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게끔 해달라. 먼저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일타 강사들이 갑자기 자본주의의 적이 돼버리고 갑자기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 되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들의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김대호님께서 교육 문제는 사회의식과 경제 시스템이 왜곡돼서 심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벌, 직업, 취업, 고용, 임금 분배해서 모든 분야별로 차별이 최소화되어야지만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기조 하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아주 졸속으로 또 즉흥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뭔가 좀 제안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 지부장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들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당뇨 도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9장.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자,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슈 삼합의 자매 코너?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두 분은 정말로 화합할 수 있는 대명사들이긴 한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김철근 실장님께서는 뭐 어디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당협위원장을 없으시죠? 하다가요. 네. 그 윤리위원회 징계로 지금 유배 중입니다.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 그렇습니다. 2년 당원권 정지 맞아서 어이고. 내년 7월 8일까지 7월 8일까지요? 예, 엄청 아마 그럴 기네요.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내년 1월 8일. 1월 8일.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1년 6개월, 두 번에 걸쳐서 6개월 한 번, 1년 한 번에서 1년 6개월이고요. 저는 2년을 받았죠. 왜요? 우리 실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배후 조종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데요? 2년이라는 당원권 정지는 엄청난 정지입니다. 건데요. 네. 예. 사실은 당원권 자격이 그 회복되더라도 2년 징계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아니죠. 점수가. 2년 징계 받았다는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천 안 주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잖아. 그게. 네네네. 야,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홍준표 홍준표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네. 대선 후보 됐었다면서요? 대선 후보도 했고요. 그럴 수도 그다음 있어요? 징계가 풀렸죠. 아. 징계를 풀어서 대선 후보 이제 어떻게 풀어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그 당원권 정지를 풀 수는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풀어주고 아닌 사람 안 되고 이런 거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경우에는 뭐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원래 그 정당의 당헌 당규라는 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제 법헌자를 써서 당헌, 당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규칙에 불과한 거고요. 정당에서 헌법에 해당되는 것은 강령입니다. 강령? 네, 정당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강령이 정당의 헌법에 해당되고 당헌 당규는 규칙과 약속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준 이하의 우리 평론가들이 당헌 당규 나오면은 헌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항상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이 된 평론가가 정말 드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당 경험이라든가 정치 경험이 풍부한 우리 김철근 선배님이랑 뭐 저랑 뭐 몇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까지 포함해서. 네, 나머지 그냥 대충 보니까요 신문기사 보고 떠드는 수준들이라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를 끼워주시다니. 왜냐면 저기 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맞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참 이슈 화합에 맞는, 이 제목에 맞는 그런 케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프랑스하고 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순방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창구 실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없었어요? 참 왜 없었어요? 지각 사태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는 국내 언론에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날리면 정도의 후폭풍이 있는 그 외국 순방했을 때 사고가 크게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치적이라고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영어 연설도 하고 뭐 설득을 했다 하는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베트남 갖고 기업 지원 활동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일도 했다는데 저는 일단 사고 없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왔다는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평균 점수는 되는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 걱정할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예. 자, 우리 박준영 부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버킷리스트 하나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하고 달라서 한국 같은 큰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이 정상들은 이미 SNS를 통해서 세계 속에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글로벌 평가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세계 어디를 가셔서 활동하더라도 한국의 국익에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의 해외 순방은 본인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임 대통령보다 인격적이로나 정책 이해도나 네. 여러 가지 균형감이나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 베트남 가가지고 MOU를 111회 했다는데 네네. 베트남 제가 가도 MOU 체결해 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MOU라는 게 우리가 뭘 투자하겠다는 MOU잖아요. 베트남 같은 네. 경우에. 그걸 막 공적이라고 떠드는 참 언론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치민 묘소는 제가 보기엔 잘 방문하신 것 같은데 중국은 되고 왜 베트남은 안 되고 네. 반대네요. 그렇게 되는지. 호치민 공산주의자인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네네. 하나예요. 예.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그냥 돌아오셨으니까 괜찮다. 이게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전을 했다? 사실 그러긴 하죠. 우리가 대통령이 왜 프랑스 가서 영어로 말하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려면 따질 것도 많겠지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어차피 본전. 어차피 본전이요? 네, 그거 한다고 해서 점수 더 생기는 거 없습니다. 점수 생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군요. 자, 대통령의 순방 그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는데 사실 저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가셨는데 그건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11월 달에 하잖아요. 179개국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차에서 그 정리가 되려면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1차에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언론이 그 표 분석을 해놨잖아요. 네. 그때 이제 1등이 사우디였고 2등이 로마, 네. 저희가 3등, 4등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2차 투표에 가서 1, 2 간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표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코 쉽지 않은 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 오일몬이라고 해서 이게 돈 엄청나게 엄청 가 있고 유럽 프랑스가 이미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를 선언을 했고요. 그럼 중국이 배후에 있고 뭐 이런 상태여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천안 티셔츠 입으신 것도 사실은 좀 얘기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시고 나면은 인사를 다시 개각을 좀 단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우선 현안 중 하나가 방통위원장 지명, 장차관 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김홍일 변호사 이런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유임이냐 아니면은 교체냐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구를? 이동관 특보요? 그렇죠. 이동관 특보라든가 김홍일 전 검사장입니까? 네, 정확하게 수사고검. 네. 예, 그런 분들을 무조건 임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는 이렇게 임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목에 위원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는 논란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캠프 출신이라든가 본인의 최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생각나는 사람 맨날 최시중 씨 네, 정도 최시중. 생각나죠. 그때 이제 최시중 씨. 엄청난 난리였지 않습니까? 언론의 몸싸움하고 암흑기 언론의 예. 암흑기였죠.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임명하지 않는데 이미 이동관 특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다 세간의 평가가 끝난 분입니다. 그런 분을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과 대결하는 게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김홍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가 부패방지위원회, 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합쳐진 여기도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물론 총리실 산하입니다만 그만큼 또 규모가 큽니다. 그런 곳에 권익위원회의 핵심은 또 그중에서도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겁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검사가 민원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징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의 아쉬운 소리,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면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국민을 징벌하던 포도대장을 임명한 겁니다. 국민 고충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과연 참 청문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적절한 인사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내정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내정 가능성이 거론자? 예, 큰 사람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많잖아요. 우선 MB 정부 때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때 네. 이미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던 그런 이제 영상들도 지금 다 돌고 많아요.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한 80%가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 KBS나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는 90% 이상이 싫어한다고 그러고 종편에서는 75% 이상이 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죠. 대략 한 80% 정도가 네. 다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런 분을 굳이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가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언론 개혁의 적임자이냐? 네. 저는 싸움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럴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일 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인사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같은 학교, 그다음에 같은 지역, 네.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배제를 해야 되고, 예. 또 섞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직 내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에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부는 주요직에 같은 직종의 분들,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같은 검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들 이른바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요직에 다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 좀 편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점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우선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동관 특보 얘기 지금 하셨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냈던 이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동관 특보를 임명해도 된다,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동관 특보 과거 발언,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청은 씨가 말했습니다마는 채널A의 고정 출연하면서 계속 했던 말들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강적들인가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게 한번 회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래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위원회 의직 논란에 대해서 이런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가 이전에 수사는 제대로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런 영상이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진짜 마음이 넓은 거 아닙니까? 자기 막 그렇게 욕했던 사람도 이렇게 임명한다 그러고 아무리 반대한다 그래도 너 내가 밀어줄게, 믿어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 중에요, 본인이 수사했던 분들이 많아요. 피의자들이요? 그렇죠. 이제 죄를 지었던 분들이 예. 갱생하고 회생하면은 갱생이요? 내 말을 더 잘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과거에 예를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1910년 한일합방 당시에 그 강제합방 당시에 이 막 저항했던 분들이 나중에 친일파가 돼서 더 격렬히 충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지식인들이 더 이렇게 앞잡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들고요. 더 역으로 확장해서 보면은 민주당 내에도요, 윤석열 검찰총장 칭송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조용히 숨지기고 한마디도 않고 눈치 보고 잘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권 자체가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칭찬할 만했죠. 그때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다 그러면서 수사도 열심히 하고 그때 당시에 되게 정의롭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 한국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잔재 청산하지 못했는 것들이 지금 극단적 이념 갈등이라든가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 그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치권에도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는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징벌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정치라는 것이 기회주의와 그 다음에 말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를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혐오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다음 총선에서 170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이동관 특보 등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이면에 언론을 이분이 좀 장악해서 내가 하는 이런 향후 내년 4월을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걸까요? 그거 완전히 오산이죠. 오산이에요? 예. 왜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방통위원장 한 사람 바꿔서, 언론을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진을 뭐 자기 사람 또는 자기가 이른바 좋은 표현을 하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경영자로 내세운다고 해서 네. 그 방송이나 그 언론사가 전체 논조가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래요? 그 기자가 몇 명인데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강제해 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다양화돼 있어요. 방송이나 언론이. 지금은 SNS도 굉장히 강화돼 있고 특히 이제 유튜브들도 많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지상파나 그 기존의 언론을 통제 또는 뭐 자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른바 주입식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되지도 않고 그게 후폭풍이 훨씬 클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언론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 발언을 통제하는 순간 이건 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거예요. 왜 말 못하게 하고 왜 내가 하라는 얘기만 하라고 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막을 수가 없는 일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표로 심판합니다. 제가 지금 정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배 중이긴 합니다만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걸 비판해줘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프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는데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서슬퍼런 군사정부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도 하고 했던 국민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심판하죠. 가만두겠습니까? 네. 네. 자, 왜 웃으세요? 아니, 우리 김철근 위원장님이 유배 중이신데도 혈색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유배당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혈색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퇴임합니다. 바다에 딸려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김홍일 변호사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이 부패 방지 총괄 역할에는 적임자지만 국민권익구제와 사회적 갈등 방지, 사회적 갈등 해결 역할도 잘할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 전현희 위원장은 혼자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힘든 상황에서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털면 털린다. 네. 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감사원이 탈탈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섬처럼 고립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조심성 있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할 말은 다 하셨어요. 부동산 문제가 났을 때 전수조사하자. 그다음에 코인 문제에서도 전수조사하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야를 공히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말을 더 많이 하겠네요. 할 말 더 많이 하고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제는 전현희의 반격의 시간이 왔다. 전현희 시간이 왔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훈장으로 사실 전현희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근태 문제라든가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다 해결됐잖아요. 다 해결됐고요.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을 공격하고 터는 과정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행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직권남용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으로 아마 화살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 같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죄부가 돼서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데요. 하나의 전례가 만들어진 거죠. 정권이 교체됐어도 네. 그 임기직 그 정부 그 인사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일면 그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네. 이런 그 선례가 생긴 거죠.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이른바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전부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기본 논리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사실은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 거고 그다음에 이 그 다른 직은 대부분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네. 근데 임기가 있는 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이 원칙이 세워진 거다. 뭐 어찌 보면 그 잘된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네. 자, 민주당 그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단식하고 저항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난 바다의 딸이다. 나도 여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좀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딸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원래 치과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그렇죠. 분인데요. 사법시험도 환경 같이 문제에 연관되면서 정치권에 진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 후임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김홍일 변호사예요. 이분은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2011년도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는데 그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때는 네거티브 대응 팀장으로 또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직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 할 때 이제 중수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 직속 그 선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대응 팀장은 대부분 그 후보의 그 치부를 제일 잘할 텐데.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아주 속내를 정확하게 그 대화를 해야 대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로 말하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엄청 신뢰롭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 김홍일 이제 그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직에 맞는 사람이냐라는 걸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냐?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까? 네. 저는 이런 지점이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 남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른바 득표는 득심이에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마음을 얻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오히려 마음을 잃는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를 까먹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왜 그 선출직을 하십니까? 예?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원래 안 말하려다가 말하는 건데 검사들 내부에서 네. 이번 정권에서 이름 하나 바깥에 못 내놓고 자리 하나 못 얻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사가 한 2,500명 남짓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검사들은 엄청나게 일이 많고 사건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일에 치여서 삽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정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좀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 얘기라고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 글쎄요. 그냥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게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우리 이제 검찰들의 비판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할 권리가 더
특권으로 작용된다. 그다음에 기소권이 있는데 기소를 안 할 권리. 이게 뭡니까?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수사했던 경력들을 보면요. 대형 형사 사건들 많이 했어요. 영생교 신도 안매장,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 이거 별거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 수사를 했는데 별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되는 일들이 도마에 올려가지고 다시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을 자꾸 인사에 이렇게 중용하는 것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임기 이후에 어떤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축적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검사 잘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분의 의료와는 달리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론 아니라고 계속 주장합니다만 아닌 게 아닌가벼 이런 얘기 나오는 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아주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이 되면서 지금 나올 거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죠. 게다가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검사 공천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검찰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 정부도 모자라서? 검찰 정부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뭐 135명 정도가 장차관급 이사가 왔다 그랬는데 김홍렬 씨 들어오면 136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 정도면 검찰 정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로 발굴한 사람이 검찰밖에 없는데 누구를 그러면 공천하겠습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가 하는 검사 공천 없자는 것은 현직 검사. 현직이다가 바로 검사를 있다가 바로 공천하는 경우는 없다. 그건 없고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세탁을 좀 해준다. 세탁해서 저기 공직에 간 사람들은 그분은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공직자 출신입니다. 금융 감독위원장 갔다 오면은 금융인 출신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저는 공천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네, 김철구 실장님 이제 MB계는 물론이고 친박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나온다고 지금 문자 보냈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경북 영주 출마 가능성 얘기하고 있어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지금 공개행보 나서면서 지금 다들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의 제일 핵심은 내가 명예회복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렇게 당시에 수사한다 그래서 집어넣었지. 나 명예회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의 TK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도 40%를 넘지 못하고 30%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TK가 그 보수 정치의 본령이고 본산인데 TK마저도 어쩔 때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그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흔들린다는 거고 그 흔들리는 틈새를 타고 그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죠. 박근혜 마케팅을 해서 대구 경북에서 그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그리고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틈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TK 지지율이 확고하게 70% 80% 이상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뭔 얘기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근데.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분들이 TK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흘러나오는 건데 예. 왜냐하면 공천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니까 그럼 무소속 연대를 할 거냐 아니면 당을 만들어서 TK 신당으로 이른바 과거의 친박연대처럼 이렇게 해서 몇 석이라도 건져볼 거냐.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딱 질문하려는 게 그 포인트였는데 네. 결국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 정부 여당 특히 국민의힘의 다음 공천을 놓고 검사들도 공천해야죠. 그다음에 친박계 나오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 그 배제가 된 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안방이라고 하는 영남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찢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 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게 그 영남은 안전하다는 그 공식도 깨질 수가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TK와 PK를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요.
PK가 아마 폭풍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철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K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기가 쉽지 않아요. 검찰 공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PK는 그런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PK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지금 눈독 들이는데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네. PK 그 출신 검찰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름 나오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그 황보승희 의원 건을 부산 가지고 중형도, 예. 좀 휘둘러 버리면은 부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안 좋은 정치인들 많아요. 뭐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서병수 의원, 네.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 친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쳐낸다라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고 부산이 아마 폭풍에 휘말릴 것이다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 부산은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도 세력이 거기가 생각보다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좀만 움직이면은 또 거기는 해볼 만한 부분인 거 아니에요? 나쁘게 하면은 민주당이 3등 할 수도 있죠. 3등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위험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리멸렬함이라든가 그리고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많은 득표를 했던 것들은요.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된 사람 또는 그분들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될 만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PK에서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대선 주자로 낼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PK는 MB계 내지는 대통령계와 이 박근혜계의 싸움이 될 수 있겠군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예, 그냥 민주당으로만 갈지 예. 그 이낙연 귀국하면서 한 당이 하나 더 생길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는이란 말은 아니죠.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끝장을 보겠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이낙연 대표 오자마자 친박계들이 지금 대거 움직이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거 7명 나왔는데 뭔 대거입니까? 그 정도면 대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올 사람 다 나왔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말을 이렇게 애들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내 독재 체제와 싸우겠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 족대 정권과 싸우겠다고 하시든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백지장 더 맞들면 낫다라고 이제 화합의 제스처를 내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6,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반명 또는 비명계의 수장은 전해철 의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분이 한 3, 40명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얘기 정치적 나오죠.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국민적인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러면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과 맞짱 떠 주십사. 그거 하시면은 정치적 재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 뭐 당권이라든가 당내 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뭐 큰 의미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민주당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비명이 공천 학살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정치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천하의 DJ나 YS도 당내 비주류를 보통 30-40% 정도는 보존을 해줬어요. 그게 사실상 당내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당내 정적은 완전히 말살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정치인들이 요즘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당이 그 일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양성이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게 보장이 된다면 배치장도 맞들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정적으로 안 볼 것 같아요.
다른 분을 좀 더 의식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다른 분 누군지 또 궁금하네요. 자,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얘기 지금 사실은 나오는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